캐나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51번째 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농담이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총리는 사임했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으며 유일한 이웃이자 최대 교역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건 단순히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부동산 투기, 자원 의존, 고령화, 생산성 정체라는 시한폭탄들이 이민 정책이라는 임시방편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캐나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 건지,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만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던 데다가 중국으로 자원을 수출하면서 경기를 버틸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위기 이후 2년 동안은 꽤 빠르게 회복했죠. 하지만 여기서 미국과 캐나다의 길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달렸지만 캐나다는 그렇지 못했어요. 특히 2014년 유가 폭락 이후로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경제 둔화를 겪는 나라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단연 주택 시장이죠. 물론 다른 나라들도 주택 문제를 겪고 있지만 캐나다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정책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요. 위기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처럼 캐나다도 금리를 낮췄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차입과 지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표준적인 정책이었죠. 문제는 캐나다의 주택시장이 2008년 위기 때 미국처럼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캐나다는 대출 심사가 훨씬 엄격했고 부동산 투자도 상대적으로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좋은 일이긴 한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낮추니까 조정을 거치지 않은 시장에 불이 붙어버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캐나다 사람들은 주택을 두 가지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살 곳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투자 수단이었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고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식기세척기 가격이 5년마다 2배로 뛴다면 경제적 실패로 여겨질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자주 고장나서 교체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집값이 똑같이 2배로 오르면 캐나다에서는 좋은 일로 받아들여져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문화적 인식이 정치적 딜레마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캐나다 인구의 대다수가 집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소유와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집주인인 상황에서 누가 파티를 끝내고 싶어 하겠어요? 게다가 캐나다의 가계주택 부채는 이미 GDP를 넘어섰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지속 가능할 리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캐나다 주택 가격은 300% 넘게 올랐는데 명목 중위소득은 겨우 100% 조금 넘게 증가하는 데 그쳤어요.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와 함께 살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게 됐죠. 세대 간 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이민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캐나다 주택시장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려운 구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주택 자산에 묶어뒀기 때문에 집값을 낮추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보다 대출금이 더 커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택 문제는 사실 더 깊은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생산성 정체와 그로 인한 인재 유출이죠. 미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로 여겨지는 캐나다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두 나라는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법 체계, 고등교육, 기술 분야에서 말이죠. 하지만 캐나다인들은 단순히 미국인들만큼 많은 것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근무 시간 차이를 들먹일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미국인들이 캐나다인들보다 약 6% 정도 더 오래 일하긴 합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을 보정해도 미국인들이 여전히 30센트 더 생산적이에요. 산업별로 비교해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게으르거나 근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핵심은 투자입니다.
미국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세 가지 요소를 떠올려 보세요. 토지, 노동, 자본이죠. 노동은 더 젊고 건강한 인구와 향상된 교육으로 개선됩니다. 토지는 천연자원과 수자원 접근성 같은 최적의 입지로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자본은 기계나 인프라처럼 투자할수록 가치가 커지는 것들이에요.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수단이죠. 더 중요한 건 이 요소들 중 하나를 개선하면 나머지 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현대적 비료와 유전자 변형 작물, 기계와 장비 같은 자본을 투입하면 효율성이 높아져서 낭비가 줄고 제한된 경작지에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죠. 필요한 육체 노동도 줄어들고요. 이건 농업이나 제조업처럼 물리적 도구를 사용하는 산업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 개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기술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거든요. 그런데 캐나다는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져요. 미국의 투자 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더 좋은 도구를 갖추고 있고 혁신도 더 활발하며 지배적인 기업들도 더 많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난 40년 동안 천천히 뒤처져 왔어요. 한때 국가 경제의 26%를 차지했던 천연자원 산업은 이제 12%도 안 됩니다. 농업은 5%에서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중이고 제조업도 1980년대의 절반 정도만 기여하고 있죠. 물론 이건 비율이니까 다른 뭔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경제는 일종의 은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주요 변화가 통계를 바꿔놨거든요. 일하지 않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료에 우선순위를 두게 됐고 부유층 대다수가 시스템을 금융화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잃어버린 10년, 아니 관점에 따라서는 잃어버린 수십 년이 많은 면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주택 위기에 대한 자극적인 헤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자산을 쌓았거든요. 특히 팬데믹 이후 집값이 더 오르면서 연체율은 낮아지고 주택 공급 부족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시켰죠. 그리고 이게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조용한 경쟁에서 특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고령화와 전반적인 리스크 회피 성향으로 인해 오늘날의 캐나다는 10년 전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산업은 더 독점화됐고 혁신은 줄어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캐나다에 돈을 넣는다면 실제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캐나다 주택에 투자하는 거죠. 사업에 투자하려면 미국 대신 캐나다를 선택할 정말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더 비즈니스 친화적이고 금융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더 혁신적인 미국을 두고요. 그런데 캐나다는 아직까지 그런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기업도 적어지며 보유한 도구도 부족해서 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높은 임금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부동산에 흘러드는 투자 때문에 캐나다가 이렇게 비싸지만 않았다면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쁜 건 커리어 기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으로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 수준의 대학에 다니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이민자 수가 70%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 비용처럼 캐나다 정부도 두뇌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엇갈립니다. 일단 과거에는 천연자원으로 이런 경제적 손실을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원산업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죠. 글로벌 시장 수요에 의존하고 전 세계 무역 역학관계의 변화에 좌우되니까요. 그래서 캐나다가 선택한 또 다른 정책은 진행 중인 인구 유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이민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죠. 첫 번째는 부유한 이민자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나름의 장점을 가져와요. 소득세와 소비세를 통해 국가를 도울 수 있고 다각화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하며 출신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수익성 있는 유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단점도 적지 않습니다. 부유한 이민자들이 필요한 현금 유입을 제공하긴 하지만 이전에는 통제되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주택시장 왜곡이죠. 대형 주택이나 콘도 같은 고급 주거 공간이 기존 거주자들에게 더욱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수년간 저축해온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또 이런 이민자들 중 상당수가 경제에 투자하긴 하지만 어디에 투자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캐나다로 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 그룹은 동일한 수준의 자본 유입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워줍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기꺼이 일하려는 임금 수준에서는 말이죠. 이 부분은 여러 이유로 훨씬 더 복잡합니다. 팬데믹이 정점에 달하기 전 캐나다는 희망을 품고 온 사람들을 위해 2단계 이민 모델을 채택했어요. 학생이나 근로자로서 임시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한 거죠. 이것도 여러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으로 젊은 노동자들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인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역할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해결책이었으니까요. 조금 덜 정치적으로 올바른 또 다른 포인트는 이미 부를 축적할 시간이 있었던 캐나다인들에게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공급되면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원 인력을 두거나 우버이츠 배달을 받는 것만으로도요. 캐나다만의 독특한 상황은 아니지만 일종의 안전장치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실업률이 6%를 초과하면 더 이상 임시 외국인 노동 신청을 받지 않는 거였죠. 국가의 더 외딴 지역들은 예외였지만요. 좀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법은 기존 거주자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금 상승을 장려하고 대기업의 착취를 방지하려는 명시적 목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캐나다는 정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걸 테이블에서 치워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를 계속 돌아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주택을 더욱 비싸게 만들었고 노동시장에 많은 경쟁을 도입했죠.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고 두뇌 유출을 가속화시켰어요. 재능 있는 노동자들은 더 많이 벌고 집값은 아마도 덜 지출할 수 있는 미국으로 그냥 이동해버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모든 게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 수도꼭지를 잠가야 하는데 이건 술을 끊는 것과 비슷해요.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일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숙취에 시달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조용한 경쟁이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아졌어요. 51번째 주 이야기가 연극적 허세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세 위협이 계속되고 중단되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산업들을 뒤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시행되지 않더라도 말이죠. 비관적인 이야기를 넘어서 캐나다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말로 무엇을 우선시할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캐나다의 인프라 적자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고 이를 해결하는 데 2천억 달러 이상이 들어갑니다. 정부 지출이 지속적인 개선에 투입된다면 장기 고용을 장려하고 숙련 노동을 끌어들일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이게 해결하기 더 어려운 미묘한 이유 중 하나는 캐나다의 정부 구조 때문입니다. 도시들이 재정적 부담의 상당 부분을 떠안으면서 사실상 많은 문제가 남의 일이 돼버렸거든요. 인구 유입이 전례 없는 부담을 만들어낸데도요. 기후 요인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인프라의 가혹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온화하고 건조한 경제권에 비해 추위와 습기 속에서 시설물이 훨씬 빨리 무너지거든요. 북쪽 끝 지역을 보면 더욱 어려워지는데 자재 운송 자체가 큰 비용이에요. 캐나다가 인센티브 면에서 미국을 앞지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시민들의 유출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더 나은 자동화와 산업 도구에 돈을 쏟아붓고 중간 소득층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요. 특히 주택 문제에서 말이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최근 들어 이런 노력을 시작하긴 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문제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급격한 이민 증가, GDP를 초과하는 주택 부채, 부의 불평등, 재앙적인 두뇌 유출, 일시적인 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캐나다는 더 이상 여유가 없어요. 선제적으로 행동하기를 거부한 대가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2배로 힘들어진 겁니다.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은데 오늘날의 캐나다는 20년 전 스페인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좋게 끝나지 않았다는 건 유명하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패턴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캐나다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우리는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